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버라는 자율주행 테마와 연관이 있는 AI 테크 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모델링 바이블 책에 나오는 5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로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금융 모델이나 가치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AI 팟캐스트의 힘을 빌려서 이 회사의 배경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자율주행하면 많은 분들이 테슬라나 웨이모를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빌 에크먼 같은 유명 투자자는 우버야말로 이 분야의 어떤 숨겨진 보석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무려 23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아, 거액이네요. 네, 실제로 지금 미국 오스틴에서는 우버 앱으로 웨이모 무인 자동차 한 100대가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간 운전자 99%보다도 더 많은 운행을 완료하고 있답니다. 효율성이 상당하군요. 그렇죠. 게다가 우버가 2025년 1분기에 흑자 약 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런 미래 기술에 투자할 재정적 기반까지 마련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버의 그 시작부터 현재 비즈니스 모델, 또 AI와 자율주행 전략,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버의 시작은 2009년이었죠. 트래비스 켈러닉하고 게럿 캠프, 이 두 사람이 그냥 버튼 하나로 차를 부른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했어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네, 그래서 201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초기 성장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켈러닉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이 여러 논란에 낳으면서 결국 2017년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다라 코스로샤이가 새로운 CEO로 오면서 기업 문화를 좀 쇄신하고 사업 영역도 우리가 잘 아는 음식 배달, 우버 이츠나 화물 운송, 우버 플레이트 등으로 넓혀갔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파리 같은 곳으로 뻗어나갔고 2014년 이후에는 정말 급격하게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2015년에는 벌써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네, 엄청난 속도였죠. 바로 이 시기에 자율주행에도 눈을 돌려서 2015년에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스 그룹, ATG라고 부르죠. 이걸 만들고 2016년에는 첫 테스트까지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스로샤이 체제가 들어서면서 구글 웨이모와의 그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도 마무리 짓고 2019년에는 약 750억 달러 가치로 상장을 했죠. 상장 때도 관심이 뜨거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자체 개발하던 그 ATG를 자율주행 기술 회사인 오로라에 매각합니다. 아, 자체 개발을 포기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막대한 자금이 드는 자체 기술 개발 대신에 여러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우버 플랫폼에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일종의 플랫폼 전략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 웨이모나 모셔널 같은 회사들과 협력을 시작했고요. 이런 전략 수정하고 또 사업 다각화, 특히 우버 이츠가 팬데믹 때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이런 것들 덕분에 2024년에 드디어 첫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5년 1분기에는 순이익 18억 달러, 분기 운행 건수 30억 건이라는 상당한 성과를 낸 거죠. 최근에 포니 AI나 메이 모빌리티 같은 다른 AV 기업하고도 파트너십 발표한 것도 다 이런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자율주행 파트너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우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비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자나 식당 같은 이들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첫째가 모빌리티, 즉 차량 공유입니다. 이게 가장 커서 2025년 1분기 매출의 약 56% 정도를 차지하고요. 승객에게 요금을 받아서 그중 대부분 한 75에서 80% 정도를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우버는 나머지 20에서 25% 정도의 수수료, 이걸 테이크레이트라고 하죠. 이걸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아, 그 수수료가 주수입원이군요. AI도 활용한다고요? 네, AI를 이용해서 수요 예측 기반으로 가격을 좀 탄력적으로 정하거나 승객과 운전자를 더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데 쓰고 있죠. 두 번째는 딜리버리, 대표적으로 우버 이츠인데요. 이게 매출의 약 3분의 1, 한 38억 달러 정도 됩니다. 배달 쪽도 상당히 크네요. 네, 주 수입원은 배달 수수료하고 식당에서 받는 서비스 수수료고요. 여기가 2022년부터 조정 EBDT 기준으로 흑자를 내면서 수익성 있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 수익도 여기서 점점 늘고 있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 사업은 뭔가요? 세 번째는
화물 운송 우버 프레이트입니다. 아직 매출 비중은 10% 미만으로 작지만 이 복잡한 트럭 운송 시장을 디지털화한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플랫폼 규모가 커지면서 운행 건수가 늘어날 때 추가적으로 드는 고정 비용 증가율보다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아져서 이익률 자체가 개선된다는 거거든요. 네, 규모의 경제 효과죠. 그렇죠. 실제로 2024년 조정 EBITDA 마진이 총 예약 금액 대비 4%를 넘었고요. 이렇게 확보한 현금 흐름으로 2024년 말에는 부채가 한 110억 달러 있었는데 그중 20억 달러를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재무적으로 좀 탄탄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이 생긴 거죠. 바로 이 플랫폼에 자율주행차 AV를 통합해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인건비를 잠재적으로 줄여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버는 지금 엄청나게 큰 운송, 배달, 물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량 공유 분야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러시아 같은 일부 지역을 빼면 대부분의 시장에서 선두주자입니다. 미국 내 점유율만 해도 70%가 넘으니까요. 압도적이네요. 네,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을수록 플랫폼 가치가 더 커지는 특성이죠. 그리고 방대한 운행 데이터와 이걸 활용하는 AI 능력, 또 모빌리티와 딜리버리를 모두 아우르는 이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핵심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 전략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테슬라나 웨이모처럼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에 여러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의 차량을 우버 앱을 통해서 고객과 연결해주는 플랫폼 제공자 또는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선택했다는 점이죠. 네. 웨이모, 모셔널, 메이 모빌리티 등이 현재 파트너들이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역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피하면서도 이미 확보한 그 수백만 명의 사용자 기반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규모를 피울 수 있다는 어떤 유연성,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아까 말한 빌 에크먼 같은 투자자가 본 저평가된 가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물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 규제 문제예요. 특히 운전자들을 지금처럼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 정치적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새로운 안전 기준이나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제들이 계속 생겨날 거고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에는 항상 새로운 규제가 따르니까요.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경쟁도 여전히 치열합니다. 지역별로 강력한 차량 공유 경쟁사들이 있고요. 음식 배달 시장은 정말 가격 경쟁이 심하죠.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 티트 기업들이 언제든지 이 시장에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또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언제쯤 완전히 상용화될지 그 시점도 불확실하고 또 우버가 이 파트너십 전략을 과연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경쟁사들이 자체 기술로 아주 성공적인 폐쇄형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구축해버린다면 오히려 우버의 이런 개방형 플랫폼 전략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오스틴에서의 웨이모 차량 운행 성공 사례는 자율주행 통합 가능성에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 중요한 실증 사례죠. 결국에는 기존의 그 수많은 인간 운전자 기반 서비스와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 도입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CEO 코스로 차이도 자율주행 기술을 우버 앞에 놓인 가장 큰 기회라고 강조하면서도 당분간은 인간 운전자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좀 점진적인 접근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네,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버는 이제 단순한 차량 공유 회사를 넘어서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품으면서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회사 상황을 살펴봤고, 제가 별도로 이 회사의 금융 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모델에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그거는 추가 리서치를 통해서 또 나올 수 있겠죠. 우버는 이미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을 잘 하고 있는데,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앞선 팟캐스트 분석에서도 나왔다시피 자율주행을 접근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건데, 우버는 이 첫 번째 방식, 즉 직접 기술 개발하는 건 포기하고 플랫폼 제공으로 방향을 확정했죠. 그럼 여기서 남은 큰 불확실성이, 이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제공하는지, 이 회사들과 우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만약 우버와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을 제공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고, 반대로 우버와 경쟁사가 된다면 이건 부정적 시나리오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델에 반영할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더 기본이 될 수 있는 현상 유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건 전에도 티처블 회원분들께 설명드린 대로 제가 ABC 케이스라는, 그러니까 현재 하던 대로 매우 단순하게 미래를 추정하는 그런 형태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우버에 이 과거 성적에 적용을 해보면, 이걸 뭐 왼쪽 아래로 이렇게 밀어넣고 파란색 바로 보이는 매출 성장이 앞으로 10년간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점선으로 보이는 마진이 개선되는 상황이 있고, 그거를 미래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출과 마진이 나왔으니까 이익까지 추정을 해서 가치평가가 가능해질 텐데요. 먼저 매출을 보면 최근 몇 년간 거의 30% 육박했던 성장률이 최근에 약 15%대로 안착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걸 미래 시나리오로 넣고, 마진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1분기에 12.2%가 나왔는데, 이거는 고작 몇 년 사이에 급격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R&D 비용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사 매출이 성장하면 마진이 계속 좋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연간 2% 정도씩 마진이 좋아지고, 그럼 10년 후에는 거의 30%에 달하는 마진에 도달할 수 있다, 전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정들을 조합해보면 10년 후의 현금 흐름은 약 2.6에서 9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걸 우버의 현재 200빌리언 달러에 적용을 해보면 10년 후 거래 배수가 5.6에서 1.6,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개봉 케이스가 펼쳐질 경우에 우버의 현재 주가 업사이드는 약 40%에서 400%까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간단 추정을 해보면 보통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정도,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간단한 가정만으로 봤을 때 우버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단순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상세한 긍정 케이스도 보고 싶겠죠. 만약 빅테크들과 협력 관계가 된다면 이게 긍정 케이스가 될 거고요. 경쟁 관계가 되는 걸 부정적 케이스로 저희가 모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관계도 그냥 단순하게 이 모든 회사들 선에 경쟁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 리프트를 인수한다면, 이미 리프트를 통해서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테슬라 FSD가 합쳐지면서 단숨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맵을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 우버에게 경쟁사가 되는 거겠죠. 만약 이 두 회사들이 자체 서비스를 하게 되고, 하지만 다른 자율주행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우버와 협력 관계가 된다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복합적으로 크게 세 가지 틀 정도로 나누어서 이 부정적 시나리오를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봤는데, 방금 설명드린 예제들처럼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반영을 하면 되겠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우버 비즈니스 모델 관련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본 기본 ABC 케이스에서는 우버의 매출을 이렇게 하나로 퉁쳐서 본 거였었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사업부별 매출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주황색이 라이드, 그러니까 승차 공유 서비스인데, 2020년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으면서 급격히 줄었다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반영을 한다면 더 정교한 모델이 될 수 있는데요. 승차 공유 같은 경우는 빅테크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고, 파랑색의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역별로 경쟁 강도가 굉장히 다른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또 마진이 급속히 개선되는 상황인지, 이런 거를 더 상세히 봐서 모델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업 운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트럭이 나온다 하면서도 계속 여기서도 늦춰지고 있죠. 그리고 이건 B2B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과는 조금 다이내믹이 다른데, 우버가 여기서 어떻게 또 혁신을 이뤄내는지 모델에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들이 여기 3번, 4번 추가적인 리서치를 계속하면서 그걸 모델의 시나리오로 숫자로 풀어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런 리서치를 직접 하고 싶다면 월스트리트 트레이닝에서 제공되는 각종 수업들을 통해서
큰 틀에서는 금융 모델 수업과 펀더멘탈 리서치 수업들을 통해서 이런 분석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 일반 투자자라면 이런 분석을 직접 하는 것보단 완성된 결과들을 보서 투자에 판단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 AI 숫자로 투자하라, 티처블 정연 서비스 가입을 통해서 결과들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물에는 앞서 봤던 이 시나리오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AI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우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인식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 외에도 AI와 연관이 있는 이런 회사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